은퇴 앞둔 분에게 노후 준비 잘 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8분 정도만 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10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10명 중에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한 10%가 채 안 되고요.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40대, 50대한테 노후 준비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정도 하면 얼추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 근데 여전히 대다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되냐면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장기간 적립식으로 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미 내가 노인이 돼버리셨으니까 이제 네.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맨날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고 막 말씀을 또 많이들 하시니까 이거를 보면서 좀 어쨌든 연금 관련된 좀 펀드도 하고 계시니까 부장님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이 노후 준비와 은퇴 설계에 관련돼서 좀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도 되게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 연금의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에서 크게 미국하고 호주 정도 꼽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연금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의 뭐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이제 이름인데, 그냥 자기가 뭐 투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자기 현업에서 뭐 한 20년 30년 일하고 그냥 퇴직연금 따박따박 이렇게 불입하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대부분 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100만 장자 뭐 이런 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100만 달러 정도면 지금 환율 1,300원 계산해 보면 13억 13억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가 모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그 좀 찾아봤는데, 그 미국에 보면 401k 밀리어네어라는 약간의 챌린지 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나 401k로 해가지고 이 정도 연금 모았어라고 막 자기 계좌 인증하고 막 이렇게 막 네. 자랑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투자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형태로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연간으로 7% 8%뭐 10년 20년 꾸준히 내면은 자기네들이 불입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연금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작년부터 해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참고로 연금 계좌에 돈이 쌓여 있는데 운용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게을러서 잊어먹어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자꾸 워닝을 줍니다. 이거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도 대답이 없으면 아예 그럼 우리가 알아서 운영해 줄게요. 초반에 연금 들 때 그 서베이로 내가 그 디폴트 옵션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정해진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뭐 TDF도 있고 뭐 인프라 펀드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는 게 TDF.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맹점인 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원금 보장형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 보장형을 선택한 사람은 또 그냥 계속 네. 그 1% 2%의 낮은 수익률, 그냥 원금 모으는 거 말고는 별로 보람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투자에 대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연금하면은 이건 꼭 손실 나면 안 될 것 같고 원금이 보장돼야 될 것 같고 라고 이제 좀 많이 선입견을 가지시는데, 원금 보장 상품도 정확하게 따지면 원금 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물가가 그렇죠. 상승한 만큼 내가 구매력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장기에 걸쳐서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성과를 높이는 그런 네.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좀 정착이 돼서 미국의 401k, 뭐 호주의 뭐 슈퍼 뭐 무슨 연금 이런 것처럼 그냥 누구나가 투자에 관심이 좀 적더라도 높은 수익률이 나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세금이나 이런 걸 좀 덜 걷는 대신에 너가 잘 불리세요 이런 거고,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세금을 조금 뭐 걷든지 아니면 연금을 더 가입을 강제로 좀 시키더라도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굴려줄게라는 건데, 사실 결과는 좀 이렇게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렇게 좀 금융 자산에다가 이제 뭐 반강제로 넣어주는 게 더 좋긴 좋잖아요. 길게 놓고 네, 보면. 이건 개인이 좀 견디기 좀 힘든 막 변동성들도 막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좀
없다면은 미리미리 좀 우리가 스스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연금도 결국에 이제 둘이 받아서 이제 뭐 3, 400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약간 좀 결혼 뭐 이런 퍼센트 좀 많이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독거노인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늘다 보니까 뭔가 이 혼자 산다는 분들이 좀 오히려 노후 대비 어떻게 하지 좀 막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 한국의 어떤 노인 뭐 이런 아니면 뭐 지금 이제 한 중장년인데 뭐 이제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예, 암울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아니면 이 없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근데 일단 이제 독거노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이미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한데 네. 요즘에 이제 주변을 봤었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그냥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어떤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경제력이 높아서 또 혼자 혼자인 사는 경우도 많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혼자 사느냐 뭐 커플이 사느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혼자 살아도 노후 준비가 돼 있으면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둘이 살아도 노후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죠. 초라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혼자냐 같이냐는 이제 말 그대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노후 준비를 누가 잘했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제 미래가 어떠냐 이제 요거를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네. 그 미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서베이를 이제 해보면 50대 이후에 은퇴 앞둔 분에게 노후 준비 잘 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8분 정도만 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10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10명 중에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한 10%가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40대, 50대한테 노후 준비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정도 하면 얼추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 근데 여전히 대다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되냐면 은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60세, 70세가 돼도 은퇴 이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나 뭐 먹을 건 다 해놨는데 놀면 뭐해 그냥 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뭐 되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고 우리나라의 요즘에 그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보면 전체적인 실업률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그 실업률 낮아진 이유가 청년층에서 취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런 노년층에서 재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잡혀서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취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몸으로 때워야 된다. 네. 뭐 약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누가 돈을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애 소득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고 어떻게 배분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제 노후도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아까 연금을 3층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가장 크다고 할까요? 뭐 그게 네. 이제 국민연금일 것 같은데 이 네. 국민연금 하면은 이제 벌써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 뭐 난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국민연금의 뭐 고갈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내 다음 세대가 낸 연금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음 세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다음 세대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음.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력들이 1년에 막 수익률을 미친 듯이 막 두 자릿수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희망하지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좀 유지가 어려울 거고 그냥 제일 그래도 이상적인 거는 내가 낸 만큼 받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 내가 낸 만큼 받을 거면 국민연금 왜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제로라도 할당을 해놔야 연금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절대 연금 투자는 이게 누가 강제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목돈 있으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일정 부분 떼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막말로 젊은 층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때 가면 또 뭔가 있겠지. 내가 왜 벌써부터 노후를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강제로라도 일정 부분 할당해 놓고 적어도 낸 만큼 정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만 지금 믿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더 뭐 추가적으로 납입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네.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아예 뭐 안 주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 용돈 정도. 예,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분들은 괜찮아요. 선배들은 괜찮은데 저까지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30대 중반 정도 이하로 가게 되면 뭐 용돈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계시면 뭐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이제 비금융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주택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금을 받으려면은 이제 주택연금 말고 뭐 딱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주택연금은 좀 뭐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뭐 종잣돈 마련하고 두 번째 단계 내 집 마련하고 네. 세 번째 연금 투자하고 네 번째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상적인 네 번째로 가면 베스트. 근데 세 번째도 못 가고 두 번째에 멈추는 경우도 많고 내 집 마련하다가 은퇴가 타고 예. 네. 그리고 내 집 마련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긴 해요. 그래서 주택연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는 괜찮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령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한테 똑같은 연금이 가요. 대부분의 뭐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한테는 깎이잖아요. 깎아서 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차피 집담보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연금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자도 발생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사망했었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하고 비교했었을 때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땡 네. 종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받고도 주택의 가치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게 또 자정어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주거의 안정성을 이 노후 준비로 연결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그냥 그 주택 가격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오를 있고. 수 있잖아요.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는 데들에 사시니까 또 이렇게 뭐 주택연금을 하시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뭐 살기 좋은 데니까. 근데 역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은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모든 자산 가격들은 올라요. 아무래도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편하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계속 화폐가 풀리고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통화량의 반대급부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일본처럼 뭐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 말고는. 그러면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으로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10억을 가치가 매겨진 상태에서 내가 주택연금 수령하고 이자 내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청한 이후에 집값이 올랐어. 얘가 20억이 됐어. 네. 그럼 10억이 올랐잖아요. 그 10억 올라간 만큼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조금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택연금 신청했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떡해. 네. 라는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이제 생활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냥 주담대 받아서 쓰는 거랑 뭐 그렇죠. 큰 차이가 없네. 없을 수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마이너한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에 대해서 예. 그냥 나 주지. 네. 엄마 내가 네. 용돈 드릴게. 요즘 집 사기도 힘든데 네. 이걸 왜 연금으로 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좀 시골로 내려가시고 네네. 뭐 이 집은 내가 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것 같기도 있으니까. 하고.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인기가 덜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 했던 것처럼 주택만 겨우 마련하고 내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자녀도 없고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또 노후 준비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부장님 얘기 듣다 보면은 참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노후 준비가 뭐 쉬운 건 아니고 결국에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뭐 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은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우리나라는 좀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움 뭐 이런 공포 이런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현실과 좀 다르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가장 큰 착각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착각도 될 수 있겠고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노후 파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노후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후 파산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무리한 사업을 해서 또 뭐 하여튼 뭐 대부분 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뭐 손실 나면 파산을 하겠죠. 근데 노후 파산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우리 강창희 소장님 진짜로 이 노후 준비 연금 준비의 대가이신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아주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막둥이가 생겼는데 막둥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 예술을 전공해가지고 뭐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유학비 대고 뭐 하고 나니까 내 노후 자금 다 날라가고 집 없는. 팔아가지고 애들 키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노후 준비가 됐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세대였는데 앞으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야 될 게 내가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지는 은퇴 자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게 조금 냉정할 수 있지만 좀 피해야 될 그런 요인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황혼 이혼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그쪽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그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잖아요. 재산 분할의 대상 중에 연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부 기준으로 350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사니까 이게 고정비가 좀 이렇게 그러겠죠. 분담되는 게 줄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얘기가 둘로 쪼개지면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비용들이 더 나갈 텐데 내가 뭐 어느 정도 연금 이 정도면 350 뭐 국민연금이랑 뭐 개인연금 합치면 한 350 남으니까 우리 둘이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 싶었는데 이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이거 반 주고 나면은 이제 저는 노후 준비가 그러네요. 한 150 가지고 집도 얻어야 되고 뭐 밥도 사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갑자기 그렇죠.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결국에 이제 부부 사이도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자녀한테 너무 돈도 안 써야 되고.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약간 지금의 분위기랑은 조금 역행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자녀들한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는- 과하게 하는 거죠. 너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보면 네. 뭐 거의 20세 성년 되면 그냥 다 알아서. 독립시키고 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간다고 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 좀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이게 뭐 돈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딘가 쓴다면 내 미래에는 그 돈이 없다.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